그냥 하면 예, 긴 선을 좀 교체하다 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예, 예. 약간 이동하셔도 되지만 그냥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공법 첫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공법 함께 공부하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민법 99조에서는 부동산과 동산에 관한 개념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민법 99조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 외 물건을 동산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 부동산 중에 정착물로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아마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부동산 공법은 토지,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공부하시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동산 공법은 120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는 정책 판단에 따라 계속 법률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120개 중에 6가지 중요한 부동산 공법에 관한 사안들을 정리하시게 된다면 부동산 중개 알선과 관련된 필요 사안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첫 번째 함께 공부하시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은 부동산 공법 120개 중에 넘버 3에 해당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국토기본법과 그리고 수도권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 법률을 제외하고 가장 상위권에 해당되는 법률로서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부하시게 됩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은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나머지 5가지 법률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로서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12 과정에는 국토계획법을 6주에 걸쳐 함께 수업한 적이 있는데 1, 2월 과정에는 4주에 걸쳐 국토계획법을 정리하시게 될 겁니다. 다만 이 국토계획법을 함께 공부하시다 보면 초창기에는 분명 한글로 적혀져 있는데 얘가 외계어 수준입니다. 그냥 외려우면 그래도 한번 따라 할 만한데 전혀 생판 모르는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여기 국토계획법을 정리해 나가실 때 12 과정에 진도 나간 만큼 한번 미리 살펴주신다고 하면 좀 더 수월하게 국토계획법을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함께 하시게 된다면 도시군 관리계획과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정리하시길 텐데 그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미리 듣고 이 수업에 참여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12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4주에 걸쳐 수업하는 것은 그래도 할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함께 공부하시게 됩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최근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까지 대충 끝내게 되면
내년에 첫 입주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올 12월입니까? 올 12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첫 입주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그 다산 신도시는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다양한 생활 필수시설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이 끝난 데 불구하고 현재 남양시의 인구가 68만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아마 70만이 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서울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 수요에 관한 사안들을 대체하고 여기 남양주시가 서울에 근접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망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이주 수요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지하철 4호선이나 8호선 연장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된다면 좀 더 편리한 교통수단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지 못해 다시 신도시 개발 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별내지구까지 지하철 노선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그때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도시개발구역에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의 기본적인 사안들을 알아야만 중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정비 사업이라 하고 그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되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는 각각 6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두 개 법률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내용 정리를 뒤로 미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번 1, 2월 과정에 도시개발법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구역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일부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 그 나머지를 좀 정리해 나가실 겁니다. 여기 도정법과 관련되어서는 정비구역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함께 해나가시는데 여기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리고 국토계획법 3개 법률을 동시에 정리하시려고 시도하시게 되면 그냥 통속적 이야기로 맹붕이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멘탈 붕괴. 그래서 3가지 법률을 동시에 정리하겠다는 시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에 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잘 정리되었을 때 첫 번째 도전할 수 있는 사항이 도시개발법이고요. 이 도정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정리 안 하시는 게 점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정법과 관련된 사항은 수업 시간 중에 제가 강조드리는 것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안들을 몇몇 제가 정리해 드리게 될 겁니다. 그 정리한 사항들만 계속 반복해서 숙달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얘는 나중에 창업하시거나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학문하기 위해 모이신 건 아니죠. 예, 합격이 목적입니다. 그 생각을 해주신다고 하면 이 도정법에 대해 제가 출제할 수 있는 6문제 중에 한 대충 3문제에서 4문제는 한 20문제 정도 문제를 활성화시키게 된다면 맞춰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나가시는 것이지 얘를 제대로 공부하겠다고 정리하시면 좀 점수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끝까지 정리 안 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생각해 주시고 충분히 국토계획법에 관한 내용이 숙지하시게 된다면 개발법까지는 할 만한데 얘는 그냥 시험용으로서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의 규정으로서 건축법과 주택법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이 2개 법률은 우리 시험에 각각 7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법은 주택이나 상가 등을 만들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숙지하게 되는데 이 건축법은 우리가 3번 정도 반복해 정리하게 되면 이번 1, 2과정과 3, 4과정 그리고 요약 과정을 함께 거치게 되면 앞으로 3번 정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2번 정도
복습을 해 주신다고 하면 건축법에 출제되는 7문제 중에 5개나 6문제를 맞춰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택법은 중앙행정청에서는 주거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을 자주 바꾸는 게 주택법입니다. 아마 시험 보는 때가 10월달인데 9월까지도 법이 계속 바뀌게 될 겁니다. 덕분에 이 주택법은 2번 정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고 2번 정도 복습해 나가시게 된다면 최근 개정사항에 관한 내용들이 충분히 숙지되었을 때 출제될 수 있는 7문제 중에 7문제 전부를 맞춰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참 이상한 문제가 하나 출제되어서 6문제 정도를 대부분 맞추셨는데 올해는 좀 평이하게 나온다고 하면 7문제를 모두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농지법입니다. 여기 농지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2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법은 학습량은 참 많은데 출제되는 문항수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 15년 동안 3번을 뺀 농지법의 2문제 중에 꼭 한 번은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리를 누누이 강조하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는 엿먹을 하고 정답이 1번과 2번으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 평상시에 모의고사 때 또는 문제 풀이할 때 쉽게 다루었던 문제가 출제되어서 다들 맞추시더라고요. 다만 이 농지법이 내가 진짜 모르는 게 출제되었다고 하면 과감하게 하나 찍어주십시오. 그냥 5번으로. 그게 마음 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6개 부동산 공포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정리하시게 될 때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사항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에 대해서는 항상 기본 체계를 다루는 법률이라 생각하시고 얘는 좀 많이 계속 반복해 주시고 건축법과 주택법에 관한 사안들을 정리해 나가시면서 이 3가지 법률이 모두 어느 정도 되셨다고 하면 개발법에 한번 도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나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싶으시다고 하면 그때 도정법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게 되는데 이 도정법은 그래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제가 수업하게 되면 그 부분에 한정해서만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공부 양을 늘리는 것은 합격하시고 나서 천천히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대학 교육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한번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수업 시간 중에 한 번은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정리해 드리더라도 이거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 약속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공법 점수는 어느 정도 점수가 확보되실 겁니다. 여기 공법과 관련되어 내가 맞고자 하는 점수가 있으시더라도 요것만 맞으시면 됩니다. 한 60점에서 65점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법에서 80이나 90 정도 점수 얻으신다고 하면 만약 취직이 안 되십니다. 만약 90 이상 나오신다고 하면 작년에도 제 수업 들으신 몇 분이 또 혹시 넘으신 분 계시는데 이러면 상위 1%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되어서는 딱히 시설이나 어떤 창업과 관련된 특별한 요건 없거든요. 경영 노하우가 가장 중요한 부동산과 관련된 노하우 될 겁니다. 상위 1%에 해당되는 분을 취업시켜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함께 일하게 된다고 하면 경영 노하우 다 빼서 길 건너편에 스카우트 되어 가시거나 아마 창업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법에서 80이나 90 나왔다고 하면 채용이 안 되십니다. 대신 이 정도 점수 나오셨다고 하면 일 시키면 제대로 일하실 분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시키는 것만. 그래서 나중에 점수가 암만 잘 나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60점 정도 나왔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취업 방법이 아닌가 싶고 실제 시험 공부에 있어서도 이 정도면 좀 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것 이상 나오시면 그냥 이건 나왔다고 이야기하시지 자랑해서 좋은 점수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러시게 나오실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시다 보면 1차 2개 과목입니다. 2개 과목인데 민법과 부동산 학개론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게 됩니다. 지난달에 우리 함께 수업하셨다고 하면 뒤에 프랭카드 약 걸린 것 있지 않습니까? 한 97% 합격했다고 하는데
박긴 교수님께서 토요일날 수업하시면서 또 토요일날 뭔가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수업 과정을 토요일날까지 한번 해주신다고 하면 아마 민법 점수가 75점 이상은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냥 70점만 나오시면 됩니다. 70점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개론과 관련되어서는 한 60 정도만 나오시게 된다고 하면 평균에서 1차 합격 점수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개론 교수님 오시게 되면 말씀 잘하지 않으십니까? 인물도 뛰어나시고. 예, 그래서 한번 시키시는 대로 좀 따라 하시게 된다고 하면 학개론과 관련된 경제 개념과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을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28회 시험 같은 경우는 부동산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점수가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 좀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좀 수월하게 출제되는 것이 우리 시험 형태이기 때문에 저 민법에 관한 사안들은 좀 충분히 잘 체계 잡으시고 정리해 나가시게 된다면 학개론과 관련된 정리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 공인중개사 공부하시게 된다면 한 2년에서 3년 걸린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 내가 처음 발들였을 때 1차가 아주 어렵게 출제되는 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도 가끔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난이도 조정해서 1차는 쉬운데 2차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붙고 2차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 저 민법만 토요일까지 수업을 좀 힘드시더라도 들어주신다고 하면 아마 동차 합격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동차 합격하시고 나면 학원에 신세 지신 거죠. 동차 합격했다 해서 이 학원 내년에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학원 살림살이 걱정해 주실 필요 없으시죠. 그래서 나중에 동차 합격하셨다고 하면 내가 지나치게 일찍 붙었구나 그 생각하시면서 학원에 한 2명 정도만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상 필요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 있어서는 5, 6, 7 작전을 한번 채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2차에는 공인중개사법과 공시세법이 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법을 함께 공부하시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을 시험 볼 때까지 학원 수업 일정을 그대로 따라가시게 되면 다들 80점 이상은 점수가 나오십니다. 학원 수업 따라 하셨는데 80 안 나오신다고 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진짜입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거 하나 과목은 꼭 아마 효자 노릇을 해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시세법은 공시법이 어렵다고 하면 세법이 좀 수월한 편이고 세법이 어렵다고 하면 공시법이 좀 힘든 편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학원 과정 따라가시면 60점은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한 60점 정도만 생각해 주신다고 하면 좀 무난하게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공법은 분명 우리가 6개 법률을 공부하지만 개발법과 도정법에 있어서는 최대한 나중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국토계획법의 12문제 중에 내가 9문제, 10문제를 맞출 수 있을 때 그때 도시개발법을 정리해 나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에서 4문제, 5문제 정도 맞췄다고 하면 그 시기에 도정법에 관한 사안들을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시간 중에 분명 한 번은 제가 도정법과 관련되어 충분한 내용을 강의해 놓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동영상 보시는 거는 내가 다른 법이 충분히 되어 있을 때 공부해 나가시는 것이지 얘를 동시에 3개 법률 정리하신다고 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 3개 법률에 있어서는 최대한 늦게 개발법과 도정법을 정리해 나간다. 그 생각을 해 주십시오. 다만 건축법과 주택법에 대해서는 지금 1월 달부터 함께 나가시게 된다면 아마 3번에서 2번 정도는 함께 공부하실 수 있고 그리고 복습만 2번 정도 해주시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점수가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처음에는 좀 힘들어 보이시지만 한 2번 정도 반복할 때쯤이면 좀 괜찮게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국토계획법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주력 국토계획법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시면서 다양한 행정계획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행정청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행정계획으로서 국토계획과 경제계획이라는 것을 각각 마련하고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국토계획은 행정계획의 한 종류로서 현재 국토계획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해 놓고 그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국토계획법에 다루게 되는 이러한 세 가지 토지 이용 계획과 달리 얘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국토, 종합계획과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국토종합계획을 다루게 되는 국토기본법과 수도권 정비계획을 다루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지는 않지만 가끔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재산을 형성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하면 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번 사람 많으시더라고요. 다만 그 돈 되는 일은 그 비트코인을 제가 아는 분도 한 5월달인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하나 집을 하나 처분했는데 그 처분한 차익 가지고 비트코인을 할 것인가 또 부동산 하나 더 잡을 건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얼마 오를지 모르고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닌가, 현물로 잡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질문에 답변 드린 적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선택은 본인이 하시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했다고 하면 한 10배 정도 불렸다고 이야기 하시던데 현물에 투자하시다 보니까 얼마 많이 버시진 않더라고요.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만 그런 돈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는 부자지간에는 공유 가능한데 형제 자매에게 들어보신 적 없죠. 그래서 돈 되는 일은 사실 쉽게 남에게 공개해 주는 것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재산 증식에 있어서는 여기 국토종합계획이나 수도권 정비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살펴보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향후 개발 정책, 개발 방향에 관한 사안들을 알고 토지의 가치가 좀 저렴할 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8호선이나 또는 지하철 4호선이 연장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그 연장 노선 여기 설정될 수 있는 주변에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쉽게 매물 나옵니까? 비싸거나 또는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매물이 없다고 하면 내가 손댈 수 있는 사안 아니거든요. 다만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보통 20년 단위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10년 또는 20년 뒤에 개발 정책에 관한 사안들을 제시해 주게 되는데 그걸 어느 정도 고려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면 미리 그러한 물건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업하시게 되면 학교 가셔서 개업하시게 된다면 여기 국토종합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꼭 많은 신경을 쓰셔서 숙지하시려고 한번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국토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여 우리가 함께 보시게 됩니다. 특별히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광역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저 광역, 넓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남양시와 서울을 운행하게 되는 빨간 자석버스 보신 적 있죠? 걔를 광역버스라 표현하는데 남양주 시내만 돌아다닌다고 하면 시내버스이고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운행하게 된다면 그때 광역버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이란 말은 법상 둘 이상의 시군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시와 구리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하나 만들고자 하면 이 도로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시설이죠. 그래서 얘를 광역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남양시의 성장 발전을 위해 이 구리시를 통해 서울 중랑구에 이를 수 있는 도로망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여기 구리시장이 이러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구리시에도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남양 차량까지 진입하게 된다면 그 교통체증이 좀 더 심각할 거 생각하여 반대 입장 표명할 수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차량이 워낙 많은데 남양시에 차량이 진입해 오게 된다면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해서 도로 설치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상급관청에 요청해서 이 세 개 도시를 광역계획권으로 묶어놓고 이 광역계획권에 필요한 광역시설인 도로 설치를 계획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부동산 공법입니다. 여기 공법과 비교되는 법률로서 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법과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법과 대학 안에 법학과 하나만 존재한다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법학과를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로 나누어서 법과 대학의 학과를 2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법은 우리가 민법 시간에 함께 공부하셨는데 저 민법이 속하게 되는 사법은 사사를 사자를 사용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인과 사인 사이의 법률 관계,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것이 민법, 사법의 특징인데 이러한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일정한 법률 관계를 맺고 법률 행위를 하게 된다면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 상대방의 경우에도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 대등한 관계를 전제해서 법률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데 특별히 무능력자라 분류는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민법에서는 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법률입니다. 여기 국민은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도모하게 되는데 가끔 외국의 물건이 워낙 저렴하다고 하면 그 저렴한 물건 수입해서 관세 물지 않고 국내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밀수이죠. 이것 불법행위이고 이러한 불법행위는 개개인에 대해서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를 가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최근 몇 달 동안 행정청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겠다는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 돈 투자해서 날리는 것 누가 신경 쓸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만약 대출받아 투자한 돈이었다고 하면 그리고 그 개인이 파산하게 된다면 대출한 돈 변제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의 큰 부채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 자기 돈 가지고 한다고 하면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사회에 큰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되어서는 뭔가 부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규제 가할 수 있죠. 그래서 저 국가는 공공 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이익 추구가 탈법 행위이거나 부당 행위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는 것이 바로 공법의 특징입니다. 우리 영화 제목 중에 공공의 적이란 영화 제목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사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사수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공공복리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국가는 일반 국민에게 규제 가하는 주체인데 이런 규제 가하는 자를 법에서는 행정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청은 중앙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중앙행정청은 각부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하고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장으로 보게 됩니다. 10일, 10일 가정이 함께 하셨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 진짜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TV에 나오게 된다면 그분 반갑지 않으셨습니까? 예, 국회의원과 국토교통장관을 겸직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진짜 반가운 얼굴인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또 예, 그래서 우리 앞으로 장관이라는 말 보게 된다면 이들은 국가 중앙행정기관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올 6월 달에 지방선거 치르시거든요. 그 지방선거 하게 되었을 때 경기도지사를 뽑는 선거가 있다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를 하시게 되고요. 남양시장을 뽑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것이 됩니다. 여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을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를 구성하는 시, 군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률행위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건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 표현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기초 요소를 의사표시 법률 요건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시장 군수가 바로 광역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위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얘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남양시와 가평군을 연결하는 또는 포천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데 가평군수가 도로 설치에 대해 결사 반대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 도로 설치가 남양주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가평군과 남양주시의 공통적인 상위 행정청 있죠. 둘 다 경기도에 속하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에게 이 두 곳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해달라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 남양시와 구리 그리고 서울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개설하고자 하는데 이 관계 시장 군수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게 된다면 이들의 상급관청은 서울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거든요. 그리고 구리시와 남양시가 경기도에 속해 있다고 하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설치하는 시설로서 시도보다 위의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고 그때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해달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게 되면 이곳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고 그 도로 설치 위치에 관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광역이란 말 보게 된다면 항상 둘 이상의 시군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내용과 함께 우리가 함께 보신 것은 국가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민에게 규제 가하게 된다면 그 행정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장 각부 장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하는데 이들을 시도라고 편리하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지방자치단체 구성요소의 시, 군, 부 이들을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고 이들 모두를 행정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행정청은 일반 국민에게 다양한
규제가는 주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광역도시계획 조금 구분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하나의 광역계획군으로 지정했을 때 수립하는 국토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했습니다. 다만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 하나, 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전체, 서울 전체, 가평군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특광시군 하나를 대상으로 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남양주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으로서 우리 남양주시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현재 남양주시의 인구가 67만, 68만 명 정도가 되고 다산 신도시의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아마 70만을 훌쩍 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 50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 정도에 인구 50만을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50만 돌파했을 때 남양주시장은 독립기념일처럼 생각하셔가지고 50만 번째 주민등록 이전하신 분에게 황금 열쇠 투여 행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되게 된다면 법에서는 대도시라 표현하게 되고 이 남양주시에 필요한 학교나 도로 설치 등을 남양주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50만 미만인 때는 이 남양주시를 발전시키는 각종 정책 결정을 경기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50만 돌파했다는 것은 남양주시장은 경기도지사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10년 만에 한 인구 18만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남양주시가 좀 유일할 겁니다. 사실 10년 사이 인구 이렇게 늘어나는 것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남양주시에서 2010년도에 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을 때 2015년도에 목표했던 인구가 58만, 60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인구 초과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인구를 그 당시에 한 65만 생각했는데 2020년도에 목표했던 것을 지금 2017년도에 이미 달성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했던 게 2015년도에 70만, 2020년도에 98만을 목표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지금 다산 신도시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다시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 다산 신도시 같은 새로운 신도시 개발 사업을 남양주 어디인가 하게 될 텐데 아마 지하철 두 곳이 연결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주변 도시가 좀 가능한데 좀 문제는 있습니다. 주변에 동군흥이라고 하는 문화재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초고층 개발 사업은 좀 힘들지 않나 싶지만 그 주변일 때 어느 정도 개발 여지는 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산 신도시 기준으로 동쪽편으로 어느 정도 제가 또 까먹었습니다.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만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는 것도 학원 주위만 맴돌아 가지고 어딘지 잘 모릅니다. 와부. 예, 와부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가 행정관할 구역이 이렇게 형성되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평내 호평 지구와 다산 신도시 그리고 도농 지구 등이 있다고 하면 이쪽이 과밀억제권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곳을 남양주시의 남북권의 핵심 지역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내나 진접 등이 있다고 하면 이쪽이 북부 권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쪽은
성장 관리 권역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의 도농지구까지는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조안면 쪽 해서 동쪽이 있거든요. 이 동쪽은 팔당댐에 인접한 곳으로서 상수원 보호 지정되어 있고 이러한 곳을 자연 보전 권역으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개발 사업을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 가능한 곳이 있다고 하면 성장 관리 권역으로 분류되게 되는 부포권이나 또는 와부업 증도가 개발 사업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곳에는 산업단체나 대학의 입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때 제2서강대가 와부업 주변에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한번 돌지 않았습니까? 관심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의 성장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두 가지 계획은 방향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시한 비전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야단치실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전 제시했다고 하면 그 비전을 실제 달성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러한 장기 발전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이를 구체화시키는 집행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기능 역할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하게 되면 나에게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실제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미 가격 오를 만큼 오른 상태입니다. 매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하게 된다면 아마 올 연말에 새로운 도시군 기본 계획과 국토 종합 계획이 마련되게 되거든요. 그걸 남들보다 좀 더 관심 쏟으시고 그걸 한번 확보하셔서 분석하시게 된다고 하면 올해 합격한 이후에 부동산 창업하실 때 좀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지된 비전을 실제 구체화시키는 토지 행정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획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서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우리 교재 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23페이지 보시게 되면 행정계획으로서 1. 광역도시계획 차시였죠.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장기 발전 방향만 줄쳐놓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방향만 제시해주는 계획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없는 제도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차시였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말합니다.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말하는데 특시, 특도는 우리 시험거리 아닙니다. 이어 가지고 정답, 오답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군, 그래서 특별시부터 시군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앞으로 제가 특광 시군이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한 관할 구역에 대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제가 가끔 수업 시간 중에 동그라미 해라, 그리고 줄쳐라, 가로 하라. 의미 없습니다. 대신 이 세 가지 표현이 있다고 하면 시험에 주로 문제 내게 되었을 때 지금 제가 표시하라고 하는 것을 틀리게 조정해서 틀린 지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모두 좀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 제가 줄치라고 표시하는 이야기 빼고는 따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가끔 형광색이나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은 없으시죠? 예. 그런 펜을 이용해서 책을 예쁘게 장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식하는 걸로 끝나시죠. 그리고 너무 화려해지게 된다면 다시 그 책을 뒤지게 되었을 때 어디가 중요해서 내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인지 아예 가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 시간에만큼은 제가 표시하라는 것만 표시해 주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십니다. 만약 특별한 표시 없다고 하면 걔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지문입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지문을 혼자 열심히 공부하시게 된다면 시험용은 아닙니다. 뭔가 도움은 되겠지만 절대 시험용은 못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제가 표시하라는 것만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실 게 있습니다. 도시, 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도시 하나와 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포함한다. 별개이다. 별개입니다. 그때 도시 계획이란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만 얘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했을 때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 하나, 군 하나를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것 아니죠. 그래서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 도시 하나와 군 하나는 남양주시 하나만, 가평군 하나만, 그 하나만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의미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포함된다, 빠진다? 빠집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 남양주와 구리시에 걸쳐 도로 설치 필요하다고 하면 그제서야 광역계획권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 구분에는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의미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특광시군 가로 해놓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이죠. 이러한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발전 방향 추천호수입니다. 종합계획으로서 종합계획 추천호수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수립의 지침 추천호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남양주시 하나, 서울 하나를 대상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양주시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래서 2015년도에 타당성부에서 수립된 남양주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2020년도에 인구 98만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2년 만에 달성하겠습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신 애초에 2010년도에 수립했을 때는 이 남양주시의 2020년도에 인구 목표가 65만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초창기에 이미 그 목표 달성하다 보니 다시 한번 타당성부에서 98만으로 바꿔놨는데 아마 가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계속 인구가 유입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 한 5번째, 4번째로 인구 100만을 돌파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고양시가 인구 104만이거든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가 108만 정도 되는데 아마 남양주도 그렇게 발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부업 쪽으로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미사대교 새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서울 강남이나 강동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좀 더 확보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98만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구가 68만에서 한 5만 정도 늘어나게 된다면 5만 명이 새로 살 수 있는 신도시 개발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다산 신도시 만들게 된다면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한 5만에서 6만이 나더라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 다산 신도시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이주가 발생하게 된다면 또 다른 곳에 신도시 개발 사업 해야 되죠. 그러면 저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을 때 다음 개발 후보지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따로 정해 놓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인 조안 면 지역이라고 하면 팔당 댐에 근접했기 때문에 그쪽은 개발 사업 못합니다. 그쪽은 녹지축으로 묶여 있어서 투자하시게 된다고 하면 아마 진짜 장기 보유하더라도 얼마 올라갈 게 아니더라고요. 북부 지역과 그리고 남부 지역. 그래서 다산 신도시 주변이나 또는 별내 또는 진건 지구 쪽이 좀 더 투자했을 때 좀 더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저 지금 한 8번째 오는 상황인데 많이 발전했습니다. 전에는 지금 다산 지구가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헤맸었거든요. 조만간 한 2달 정도 더 오게 되면 남양주시에 제가 한 번도 안 가보더라도 동네 명식만큼은 꽤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로 좋아해 주는 표정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인구 증가와 관련되어 새로운 신도시 개발 사업하고 그곳에 필요한 학교, 도로, 다양한 등등의 시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다 아닙니다. 2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도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광역시설이라 하거든요. 특정 시설을 설치할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문별 계획이 되는 것이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미리 결론 내려드립니다. 도시군 관리계획도 종합계획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상 종합계획이라 불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만. 그리고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도시의 성장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하면 그것 집행해야 되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상위 행정계획은 기본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결국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이다 맞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하나씩만 따로 떼어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쉬었다 하십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입니까? 집행계획입니까? 집행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에 개발, 정비, 보전. 개발, 정비, 보전 줄만 적었습니다.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특징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이러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기억 종류 차셨죠. 이 6가지 사항을 현재 결정하게 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용도구역, 기반세대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계획, 6번 입지규제 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제소구역 계획 6가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현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앞으로 국토계획법은 이 6가지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항 위주로 체계가 정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새로 공부하시게 된다면 좀 더 수월하게 내용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쭉 넘어가 버립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37페이지의 광역도시계획부터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쉬었다 하십니다. 예.